이번 시간에 우리 재무제표상의 세무조정 등록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항목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준 검토 관련되는 부분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내용 설명드리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회사 등록 사항 중에 주소 변경 시의 처리 방법, 공동사업자 등록 방법, 소득 구분 이유 내용이 나오고요. 중소기업 여부 등록과 관련되는 내용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뒤쪽에서 세무사랑 프로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는데 소득 구분 이유와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장에 의해서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데 사업소득 중에 임대소득도 지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부동산임대, 기타 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전부 다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 구분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 공제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주택임대소득은 타소득과 통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소득과 통산공제가 불가능하다. 즉 통산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부동산 임대에서 결손 나는 소득은 제조업 소득하고 정리해서 순액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그냥 이월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타소득에서 발생된 것만 공제를 하도록 과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나온 게 있다면 제조업 소득하고 통산에서 순액으로 과세하겠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사업소득은 타소득과 통상공제 가능하다. 다른 소득하고 전부 합쳐갖고 순액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 구분 코드가 32번, 30번, 40번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구분해서 기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업장에서 주택임대,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구분해서 회사 등록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별도로 해서 관리해야 된다. 별도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등록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등록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판정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업종 기준입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 여관, 주점업이 되겠습니다. 호텔, 여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 숙박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주점업은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소비성 서비스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호텔, 여관, 주점업 중에 일반 유흥, 무도 유흥, 단란주점만 해당이 된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특히 주점업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우리 표준산업분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통계분류 포털에 들어가서 표준산업분류를 찾아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글씨가 작아갖고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숙박 음식업 중에 들어가게 되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점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점업 안에 일반 유흥, 무도 유흥 있죠. 요거는 중소기업 업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맥주 전문 기타 주점업이 있습니다. 생맥주 전문점 같은 경우에 호프집 있죠. 호프집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점업에 들어있지만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뭐 소주빵이나 전통주 전문점이나 뭐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들도 전부 다 기타 주점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점업으로만 기억을 하면 생맥주 전문점, 우리가 자주 가는 호프점이나 이런 게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분류를 하시면 그 부분이 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점업 중에 생맥주 전문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기타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규모 기준입니다. 규모 기준은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중소기업 기준 이내여야 됩니다. 이때 평균 매출액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당해 연도 매출액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1,500, 1,000억, 800억, 600억, 400억 이하일 때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매출액이 400억 이하, 400억이 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 당연히 업종 규정은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그 내용은 149페이지, 150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 우리 교재에는 독립성 기준, 졸업 기준이 나오는데, 독립성 기준은 중소기업 판단할 때 개인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졸업 기준은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일 때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가 5천억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예외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156페이지에 소기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만 적용이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만 적용이 되고요. 120억에서 10억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재 156페이지에 최대 120억에서 80, 50, 30, 10억 이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다음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졸업기준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3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봐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는 여기에 적용돼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되면 대부분 다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했거나 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개인 사업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려면 일단 규모 초과되거나 업종 요건에서 배제돼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업종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 이거는 규모가 더 큽니다. 10조 이상의 회사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조세 유형별로 3천억, 5천억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재무제표상에서 세무조정 항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소득세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 벌금, 과료, 가산세, 자산의 평가차익, 평가차손, 이자수익, 외화 환산손익, 유형자산 처분손익,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무제표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세무조정을 통해서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각종 조정명세서 서식이 없습니다. 재무제표만 보고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유형자산 처분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 즉 자산의 양도와 관련되는 부분은 양도가액은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는 수익금액에 포함을 합니다. 그렇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용되어 있다 보니까 세무조정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소득세법의 과세 원칙은 소득 원천설의 원칙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하실 때에는 소득 원천설 입장으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논리적이고 나중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오면 과세에서 무조건 제외시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든 아니든 간편장부 대상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제외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 양도가액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요.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할 때 그때 별도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재무제표만 보고 결산 재무제표만 보고 처리하실 때에는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자, 1차 세무조정을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든 간편장부든 처분 이익이 있으면 총수익금액 불산입, 처분 손실이 있으면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세무조정 그냥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복식부기 의무자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달리 이야기하면 혼선이 생깁니다.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든 간편장부 대상자든 구분하지 않고 처분이익, 처분손실은 바로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는 총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할 때 처분가액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요.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다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총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할 때 무시하면 되죠. 그죠? 무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세무조정은 소득 원천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실히 따라서 세무조정한 거고, 2차는 이제 기장 의무자에 따라서 세무조정하는 거다. 이런 논리로 정리를 하셔야 혼선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논리는 제가 뭐 별도로 만들어낸 논리는 아니고요. 우리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가서 작성 요령이라고 하는 뒤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5페이지에 재무제표상에 세무조정 항목 확인이라고 해서 회사 등록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정보에 보시면 백두무역상사라고 해서 오른쪽에 기본사항, 추가사항 해서 있습니다. 기본사항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 나오는데 자택 주소가 우리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납세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택 주소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자택 주소 등록하시고 나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주소지 동코드가 있습니다. 자, 주소지 동코드를 등록하시게 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하고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련되는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우리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과세 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이후에 주소지를 변경하게 되면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달리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 지방소득세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더라도 위택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소지가 변경된 이후 납세지로 신고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업종 코드 나오는데요. 주업종 코드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업종 코드 등록한 내용들 위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이 주업종 코드가 결국에는 뭐냐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득 공동사업장 여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백두무역상사라고 하는 회사가 공동사업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러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 체크를 하시고 나면 우리 개인조정에서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보시면 공동사업자 소득 분배명세서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소득 분배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 프로그램이 활성화됩니다. 만약에 공동사업자가 부로 돼 있으면 분배명세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소득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소득 구분 관련해서 보시면 부동산 임대, 주택 임대, 사업소득 관련되는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146페이지에 구분 이유와 내용 있습니다.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 공제와 관련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16번에 중소기업 여부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여로,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부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식은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별도의 서식은 없습니다. 별도의 서식은 없지만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서식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개인조정에 기타 서식 및 면세사업이라고 하는 세 번째 탭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탭에 보시면 기타 부분의 마지막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법인세법에 있는 내용을 차용해서 그대로 기능을 구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요건 관련해서 사업 요건과 규모 요건 관련되는 부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제조 도매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성해서 우리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총 수익금액과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있죠. 자, 이 부분이 먼저 작성이 돼야 됩니다. 먼저 작성이 된 다음에 검토표로 들어가게 되면 검토표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제조 도매 관련되는 부분이 제조업 관련되는 부분이 15억 5천이고요. 도매업 관련되는 부분이 7억이다라고 해서 총 22억 5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업종, 제조나 도매는 중소기업이죠. 주된 건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은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규모 기준입니다. 규모 기준을 적용할 때 제조와 도매가 동시에 있을 땐 주된 업종 기준으로 갑니다. 주된 업종은 수익 금액이 큰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15억 5천이 큰 업종이죠. 그래서 제조업만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이라고 했을 때 규모 기준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 저 회사 전체 매출액으로 봅니다. 22억 5천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모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내용이 나타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내용이 나타날 거고요. 제조업에서 1,500억 찾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성 유예기간과 관련되는 부분. 우리는 개인사업자는 독립성이 전부 다 충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기업 관련되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으로서 22억 5천이 당해연도 매출이고요. 별표 3의 규모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제조업과 관련되는 부분 찾으면 120억으로 나올 겁니다. 120억이면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받을 때 감면율이 달리 조금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기업 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견기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업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우리 법인세무조정 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족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인사업자 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결산재무제표상의 세무조정 항목 확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결산재무제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쪽에 와서 표준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조회하시면서 하나하나 세무조정 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판관비 쪽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하단 부분에 가면 외화 환산 이익 나오죠. 환산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개인 사업자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을 때 복식부기 의무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을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와 있으면 총수익금액 불산입 처리하시면 되겠죠. 소득세 비용이 있으면 바로 세무조정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161페이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잡손실과 관련되는 개정이 있습니다. 잡손실과 관련되는 개정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 금액, 즉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금액들을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니까 결산재무제표가 표준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개인조정에 가서 표준재무제표에서 표준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자, 표준손익계산서로 들어가면 법인세 세무조정을 할 때 표준손익계산서에 가면 조정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조정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개인에서 표준손익계산서는 조정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영업외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13번 기타 소개에 소득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의 손익계산서는 소득세 등이 영업비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법인 사업자의 표준손익계산서는 법인세 비용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등록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세무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개인 사업자인 표준손익계산서는 그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영업외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61페이지에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 2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손익계산서 250만 원 들어있는 거 있죠. 자, 이 부분 보시면 이자 수익은 사업과 관련되는 이자 수익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총수익금액 불산입하고 인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인출 또는 뭐 기타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차량 운반구 중에 벤츠 차량을 12월 26일 날 1,000만 원에 매각했다라는 겁니다. 취득가액 7천만 원이고 매각 당시 장부가액 5,611만 3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부분인데 우리 교재 162페이지에 3번에 나와 있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냐 간편장부 대상자냐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처분 손실에 대해서 그냥 바로 총수익금액 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바로 세무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비익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회계관리 쪽에 가서 손익계산서에서 자비익 계정을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자비익 계정 543만 6천 원을 클릭해서 보면 일자리 안정지원금, 그 다음에 직전 연도 토지분 재산세 환급받은 거, 재산세는 그러니까 필요경비 산입됐던 부분이죠. 필요경비 산입된 금액이 환급됐을 때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지원금도 당연히 총수익금액에 산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보시면 소득세 환급 이자가 나오죠. 10월 20일자에 자비익 계정에 보니까 소득세 환급 이자 5만 3천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는 필요경비에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인정 안 되는 구분에 대한 안 되는 분에 대한 환급 이자라든가 또는 소득세가 환급됐을 때는 자비익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총수익금액 불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세무조정 서식은 없지만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개인 조정으로 가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소득세,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자 수익, 잡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을 세무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